안녕하세요. 오늘은 나카노 노부코의 우리는 차별하기 위해 태어났다 중에서 왜 나는 너를 가만두지 못하는가 라고 하는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폭행까지 가하는 집단 괴롭힘의 경우 피해자는 다음과 같은 신체적 특징을 가진 경우가 많습니다. 몸집이 작은 사람, 몸이 약한 사람, 뚱뚱한 사람, 행동이나 반응이 굼뜬 사람. 슬프게도 아주 별거 아닌 이유이지만 잘 생각해보면 생크션을 할 때는 신체적으로 약해서 보복을 가하지 못할 사람을 선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반항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 반박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도 집단 괴롭힘을 당하기 쉽습니다. 집단 괴롭힘은 신체적 특징뿐 아니라 인품이나 성격처럼 내면적인 면에서도 피해자 유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니더라도 집단의 화합을 와해할 만한 언동을 일삼는 사람, 진지하고 옳은 발언이지만 모두가 즐거워하는 분위기에 본의 아니게 찬물을 끼얹는 사람이 대표적입니다. 흔히 말하는 분위기 파악을 못하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은 집단 내에서 어쩐지 어긋나 있고 대학이 걸끄럽거나 거슬리는 사람으로 취급됩니다. 왠지 모르게 보기만 해도 화가 나는 사람 누구나 한 명쯤 떠오르지 않나요? 그런 인상을 주는 사람은 집단 괴롭힘의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학교처럼 장기간 집단 생활을 해야 하는 곳에서는 사이가 좋은 친구나 교사까지도 집단 괴롭힘을 대할 때 앞서 말한 것처럼 당하는 사람에게도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위험합니다. 가해자 쪽에서는 가해자라는 자각이 없기 때문에 계산이 더욱 어렵죠. 또한 기업에서 이런 유형은 해고나 성희롱의 표적이 되기 쉽습니다. 거꾸로 이런 유형의 사람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자신의 처신을 더욱 조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어린이든 아이든 주변의 눈치를 잘 살피고 거슬리는 말을 하지 않는 신중한 타입이 늘고 있는 듯합니다. 이런 것도 사람들이 위험 부담을 특히 신경 쓰기 때문에 집단에서 살아남기 위해 사용하고 있는 처세소리구나 생각하면 씁쓸하기도 하지만 어쩔 수 없는 현실이겠죠. 혼자만 득을 보는 것 같은 사람은 질투받기 쉬운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때때로 이 질투가 집단 괴롭힘으로까지 발전합니다. 심리학적으로 질투는 서로 유사성과 획득 가능성이 높을 때 강해진다고 합니다. 유사성이란 성별이나 직종, 취미나 기호 등이 얼마나 비슷한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다시 말해 자신과 비슷한 수준의 사람이 자신이 가진 것보다 나은 것을 갖게 되면 더 시샘을 느끼는 것입니다. 획득 가능성이란 상대가 가진 것을 자신도 가질 수 있는 것인지 아닌지의 가능성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사람이 도저히 손에 넣기 힘든 것을 손에 넣거나 도달하기 힘든 수준까지 올라간 걸 보았을 때 단순한 부러움에서 끝나지 않고 강한 질투심을 느끼는 것입니다. 가치관이나 연령이 다른 사람, 자신과는 목표가 다르거나 아무리 노력해도 쫓아갈 수 없을 만큼 우수한 사람, 부와 권력이 자신과는 비교할 수 없는 사람은 유사성이나 획득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질투 대상이 되기 힘듭니다. 하지만 학교는 또래 아이들이 모여 똑같은 교육을 받는 공간이기 때문에 아이들 간의 유사성과 획득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이에는 교사가 편애하거나 체육 등 특기가 있는 아이, 다른 아이들보다 머리가 특히 좋거나 귀엽게 생긴 아이, 가정이 부유한 아이 등이 존재합니다. 즉, 교실은 자연스럽게 질투심이 생기기 쉬운 환경이 조성되는 거죠. 이런 유형의 사람은 조금만 실수를 저질러도 집단 괴롭힘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작은 실수에도 주변 사람들이 크게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평소 느끼고 있던 질투심이 폭발해 필요 이상으로 비난하는 거죠. 질투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갖고 있는 감정이므로
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질투 대상이 불행해지면 뇌 안에서 쾌감을 관장하는 선조체 활동이 활발해져 기쁨을 느낍니다. 이것을 학계에서는 샤덴프로이데라고 합니다. 흔히 말하는 타인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심리입니다. 하지만 질투 대상은 유동적이어서 질투하는 쪽과 질투받는 쪽은 얼마든지 뒤바뀔 수 있습니다. 괴롭힘을 당하던 아이가 괴롭히는 입장이 되면 당했던 경험을 토대로 더 잔인하게 괴롭힐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눈에 띄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다시 다음 표적이 되는 악순환에 스스로 빠지는 셈입니다. 집단 괴롭힘의 대상 중에는 단순히 이해할 수 없어서 배경 지식이 부족해서 이질적으로 보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외국에서 태어난 사람이나 성적 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집단 괴롭힘으로 연결되는 경우입니다. 그 같은 특성이 오히려 개성으로 인정받고 활약할 수 있는 방송계와는 달리 일상적인 학교나 직장에서 그런 유형은 상당히 눈에 띄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신자 색출 모듈이 작동해 상대를 놀리거나 따돌리려는 마음이 생기기 쉽습니다. 2015년 국제인권단체 휴먼 라이츠 워치는 일본의 성적 소수자 학생에 대한 집단 괴롭힘에 관해 조사했습니다. 이 조사는 몸과 마음의 성이 다른 트랜스젠더나 동성애자 같은 성적 소수자 학생을 대상으로 인터넷을 통해 실시되었으며 이듬해 조사 보고서가 발표되었습니다. 조사 결과 450여 명 가운데 학교에서 성적 소수자에 대한 폭언을 들은 적이 있다고 한 사람이 86%, 그중 30%는 교사가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응답했습니다. 폭언을 들은 교사 중 주의를 준 것은 7%에 불과했으며 60%는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고 18%는 교사도 같이 폭언을 했다고 합니다. 문부과학성은 2015년 학교와 교육위원회에 성동일성 장애 학생에 대한 세부적 대응 지시문을 보냈고 이듬해에는 성적 소수자에 대한 교직원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교직원용 교육 자료, 성동일성 장애와 성적 취향, 성자인에 관한 세부적인 대응 등의 실시를 공표했습니다. 앞으로 성적 소수자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리라 기대하지만 학생보다 먼저 교사나 학부형부터 평소에 편견이나 차별의식을 가진 건 아닌지 스스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편견이나 차별의식이 본래 가지고 있던 배신자 색출 모듈이나 생크션 기능을 작동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자신의 학생, 자신의 친자식인데도 당하는 아이에게도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의심할 수 있음을 인식해 주었으면 합니다. 2016년 11월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폭발 사고 때문에 요코하마로避난을 간 아이가 집단 괴롭힘을 당했다는 뉴스가 보도되었습니다. 아이들과 담임교사는 피해 학생 이름에 세균을 뜻하는 균자를 붙여 불렀고 보상금도 받았을 거라며 피해 학생으로부터 총 150만 엔에 이르는 거액을 빼앗았다는 것입니다. 보상금을 받았을 거라는 험담에서 배우의 어른의 질투가 있었고 그 질투 때문에 집단 괴롭힘이 시작되었다는 걸 짐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비난으로 온 약자 입장에 더해 균에서 방사능을 연상시켜 모두와는 다른 사람이라는 이색 분자 요소를 추가해 배신자 색출 모듈이 작동한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아이들 사이에서의 집단 괴롭힘으로 그치지 않고 담임 교사까지 윤리관이 저하되어 집단 괴롭힘을 제지하기는커녕 동조함으로써 학급 전체가 폭주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이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집단 괴롭힘 중에서도 피해자가 자살까지 하게 되는 과격한 괴롭힘은 특히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많이 일어납니다. 사실상 집단 괴롭힘이 아이와 어떤 상관관계를 갖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메커니즘은 아직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집단 괴롭힘이나 학교 폭력이
과격해지기 쉬운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는 신체적으로 아이에서 어른으로 변하는 시기와 겹칩니다. 이러한 신체 변화에는 성호르몬이 관여합니다. 인간의 뇌는 태어난 직후에 신경세포가 급격히 증가하다가 이후에는 그 신경세포들을 정리하게 됩니다. 그 결과 뇌 속에는 필요한 부분만 남게 되는데 바로 이 또래 아이들의 전두엽에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보호자도 이 시기 아이의 인격이 급격하게 변화해 놀라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흔히 말하는 사춘기, 질풍노도의 시기이며 심리학에서는 자립의 시대 등으로 부르죠. 특히 남자아이는 성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때문에 큰 변화를 겪습니다. 인생 전체에서 이 시기에 성호르몬이 가장 많이 늘어납니다. 테스토스테론은 9세에서부터 급격히 분비해 15세의 정점에 달합니다. 9세 전과 비교하면 약 20배까지 늘어난다는 자료도 있습니다. 이 시기의 뇌는 새롭게 태어난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큰 변화를 겪기 때문에 말투나 행동 면에서 마치 딴 사람이 된 것처럼 보인다 해도 전혀 이상할 게 없습니다. 테스토스테론은 주로 남성에게 많이 분비되는 남성 호르몬입니다. 남성의 테스토스테론은 약 95%가 고안에서 합성되어 분비됩니다. 여성도 적은 양이지만 난소나 부신 등에서 분비됩니다. 테스토스테론은 음모나 수염의 성장, 성대 변화, 고환이나 음경의 발육 등 사춘기 소년의 2차 성징에 영향을 줍니다. 또한 테스토스테론과 폭력성의 관계에 대해 많이 알려져 있듯 지배욕이나 공격성을 강화하는 호르몬이기도 합니다. 어른이 되어서도 테스토스테론이 많이 분비되는 사람은 공격성이 높거나 타인 위에 군림하고 싶어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이는 남성뿐 아니라 여성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높은 여성은 공격적으로 변하기 쉽습니다. 테스토스테론이 특히 많이 분비되는 시기인 사춘기의 남자아이는 스스로도 이유를 알 수 없이 공격적이 되곤 합니다. 금방 화를 내고 닥치는 대로 반항하거나 반발하고 싶은 충동을 참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집단 괴롭힘에 가해 학생도 테스토스테론 증가에 따른 자신의 폭력성과 공격성을 제대로 제어하지 못해 곤란해할지 모릅니다. 그와 동시에 이 시기부터 감정의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전두전야가 성장합니다. 감정이 격렬한 시기인 사춘기에 전두전야가 브레이크로서 잘 작동하면 좋겠지만 전두전야가 완전히 성숙해지는 것은 30세 전후입니다. 그래서 사춘기에는 브레이크도 제때 밟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감정 조절을 잘 못합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테스토스테론 때문에 공격성이 높아진 이 시기에 배신자 색출 모듈까지 더해지면 제재 행동은 더욱 가속도가 붙습니다. 상대를 철저히 짓밟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감정의 브레이크마저 미완성 상태이기 때문에 그 충동을 스스로 억제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위 어른들은 이 시기 아이의 뇌 변화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주의와 대응을 해야 합니다. 특히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의 아이는 말과 행동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사소한 놀림이나 농담은 물론 평범해 보이는 장난이나 놀이에도 감정이 쉽게 상하고 그것이 심각한 문제로 발전하는 이유는 뇌가 발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학교에서 학급 붕괴가 늘어나거나 집단 괴롭힘이 발생하기 쉬운 시기는 5, 6월과 10월, 11월이라고 합니다. 물론 집단 괴롭힘은 1년 내내 있을 수 있지만 특히 이 시기에 빈발하는 데는 몇 가지 원인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1년 중 6월과 11월은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의 분비량이 변화하는 시기입니다. 5, 6월, 10월, 11월에는 일조 시간이 변하는데 이때는 세로토닌의 합성이 원활하지 않고 분비량도 줄어들어 우울한
느끼는 사람이 많아집니다. 세로토닌이 부족하면 사람은 쉽게 불안해지거나 폭력성이 높아집니다. 때로는 도박 중독처럼 나쁜 결과로 이어질 걸 뻔히 알면서도 스스로 억제하지 못하는 중독성 장애를 초래하기도 하죠. 폭력성이 높은 사람이나 중독성 장애가 있는 사람일수록 소변 검사를 해보면 세로토닌의 대사물질이 적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대사물질이 적다는 것은 세로토닌 역시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보통 세로토닌의 양은 늘기도 하고 줄기도 하지만 앞서 말했듯 특히 6월과 11월에 감소합니다. 6월과 11월은 세로토닌이 감소하기 때문에 감정 기복이 크거나 불안을 느끼는 사람이 많아집니다. 또한 공격성이 강해지는 사람, 중독성 장애로 고민하는 사람도 증가합니다. 감정 억제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싫은 건 안 하고 하고 싶은 건 해야 직성에 풀리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집단 괴롭힘을 아무리 철저히 단속하는 학교라도 이 시기에는 은밀한 집단 괴롭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로토닌은 스트레스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5, 6월, 10월, 11월에 세로토닌이 부족해진다는 것을 인지하고 다른 때보다 더 자주 쉬거나 긴장을 풀면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 6월에는 공휴일이 없어 어른이든 아이든 금방 지치기 쉽습니다. 이런 것도 문제를 키우는 원인입니다. 또한 여성이 남성에 비해 세로토닌 분비량이 적고 섭취한 음식물에 따른 영향도 쉽게 받기 때문에 이 시기면 평소 아무렇지 않게 넘겼을 법한 일에도 걱정을 하거나 특별한 이유 없이 불안을 느끼곤 합니다. 왜 그런지 이유를 찾으려 애쓰다가 더 부정적인 생각에 빠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시기와 뇌의 메커니즘에 대해 미리 알아두면 갑작스러운 기분 변화에도 조금은 마음이 편해지지 않을까요? 그리고 침울할 때를 대비해 마음을 다스릴 방법을 미리 생각해두면 몸과 마음이 건강해질 것입니다.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공감해주는 사람, 마음이 놓이고 기분을 전환할 수 있는 장소를 사전에 알아두면 좋을 것입니다. 보통 5, 6월, 10월, 11월은 운동회 같은 큰 행사가 끝나고 난 후입니다. 운동회나 학예회는 특히 집단의 단결력이 필요한 행사죠. 이때는 옥시토신이 높아져 규칙을 어기는 사람이나 엇나가는 사람, 학급에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이 쉽게 눈에 띄고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공격할 만한 구실을 찾기 좋은 상황이죠. 이 시기에는 괴롭힘이 한층 잔인해질 수 있기 때문에 과학적으로도 이 시기가 특히 위험하다는 것을 어른들이 유념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피해자의 문제가 아니라 가해자 쪽의 호르몬 변화 탓에 생긴 문제이며 중동을 해소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점을 충분히 이해해야 합니다. 이 시기에 인간관계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는 좀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동료의식을 필요 이상으로 높이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반 아이들의 관계가 바뀔 만한 이벤트를 하는 것입니다. 집단이 고정화되고 관계가 지나치게 강화되지 않을 만한 게 무엇일지 고민해보세요. 또 세로토닌 분비를 촉진하기 위해 야외 활동을 많이 하는 것도 좋습니다.